예,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지방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하는 등 혼재된 지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에서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부동산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네. 석 달째 연속 지금 쌓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쌓인 그 물량이 약 6만 5천 호.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숫자만 보고 6만 5천 호가 얼마나 심각하냐라고 예. 하면 또 반대의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거 2000 글로벌 금융위기 때 16만 호까지 미분양이 늘어났거든요. 그때와 비교해 보면 아니 이거 평년 수준 아니냐라는 그런 안심의 목소리를 낙관론을 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해석하면 2022년 1월 기준에서 예. 미분양이 2만 1,000호였거든요. 그러다가 1년 만에 거의 한 11월까지 7만 5천 호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어서 작년 11월에 5만 8천 호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3개월 동안 늘어나서 6만 5천 호가 됐습니다. 그 추이를 본다면 미분양이 계속 소진이 되다가 3개월 연속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소진되지 않고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니고 네네. 그때 상황을 좀 감안해서 봐야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속도와 상대적인 비교가 똑같은 필요한 5만 채라고 하더라도 어쩔 맞습니다. 때는 그 5만 채가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맞습니다. 그게 심각할 수도 있고. 5만 채가 어떻게 늘어났느냐가 중요한데 앞서서 제가 2만 1,000호에서 1년 만에 7만 5천호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게 빠르게 늘어난 점은 반드시 문제가 있고 그게 빨리 소진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건설사들 PF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앞서 뭐 살짝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네네. 0.01%인가요? 아주 네네. 소폭이지만 반등했어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이 부분도 참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일부 뉴스를 보면 상승 전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좀 너무 앞서 나간 분석 0.01%를 같은데요. 이걸 상승으로 봐야 되느냐 부분도 역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작년 11월, 12월보다는 좀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예. 서울이 0% 아래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마이너스자 떼고 위로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는데 예. 작년 8월하고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8월 또 1월에 반등을 하다가 8월 이후에 꺾였는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여전히 보합 흐름이다.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 흐름이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예.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지기 싫습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 내리는데 우리가 굳이 급매물로 호가를 떨어뜨리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팔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가격에 우리가 굳이 지금 무리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그 줄다리기의 결과는 거래량으로 나오죠. 거래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500건 정도 되는데 2020년, 2021년 좀 예. 분위기가 좋았을 때 화랑일 때는 5,000건에서 15,000건 정도 거래가 됐었거든요. 거래량이 일단 터져야 뭔가 좀 이게 큰 변화로 갈지 말지 좀 맞습니다. 우리가 집값이 볼 수 있는 거 떨어지더라도 아니겠어요? 이제 거래량이 좀 수반이 돼야 되고요.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따라붙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실 저는 좀 비정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흐름을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는 맞습니다. 문제다. 이걸 예. 가지고 상승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이게 미분양 얘기할 때 악성 미분양도 좀 늘고 있어서 좀 네네. 걱정스럽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7개월째 보니까 악성 미분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악성 미분양의 개념부터 좀 한번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미분양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합니다. 예.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아파트가 좀 안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분양가가 높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분위기가 좋을 때 같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청약을 하는데 지금은 집값 얼마나 올라갈까에 대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서 굉장히 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미분양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계약자들이 많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청약을 많이 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우리가 미분양이 발생하면 건설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판촉 행사를 하겠죠. 그렇죠. 뭐 예. 골드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각종 TV, 경품도 나오고 경품도 그러지 주고 않습니까? 옵션 뭐 예. 무상 제공해주겠다. 아니면 심한 경우는 분양가 할인 또 해주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보통 공사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됩니다. 예. 2년, 3년 동안 열심히 판촉 행사를 했는데도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났는데 입주를 하고 있는데도 분양이 되지 않아서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악성 미분양, 예. 준공의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냥 미분양이 생겼다는 얘기는 예. 소진하면 되니까요. 크게 문제로 보지는 않는데 6개월, 1년 내에 어지간하면 소진이 되는데 우리 둔촌주공도 그랬었죠. 전체 미분양에서 차지하는 악성 미분양의 그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미분양 그렇죠. 지금 전체 미분양이 6만 5천 호 정도 되고요. 예. 악성 미분양이 한 1만 3천 호 정도 되는데 네. 전체적인 미분양은 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다들 지금 그 지켜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뭐 집을 가지신 분, 집을 이제 사실 분들 다 이제 각자의 다른 관점을 갖고 이제 지켜보고 계실 텐데 네네. 이 미분양 문제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 부동산 이 시장 전망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일단 미분양이라는 얘기는 저는 가장 원초적인 투자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수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시장이에요. 청약은.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경우는 구매 능력이 부족해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사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시장인 청약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얘기는 가장 원초적인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 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준공은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죠. 입지가 문제거나 분양가가 문제거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다. 앞으로 집값이 안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심리가 준공은 미분양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미분양과 준공은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얼어붙어 있다, 해석을 할 여전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특히 요즘에 지방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05위의 지역건설사입니다.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 등지에서 물류창고와 아파트 공사를 진행했지만 유동성 위기 끝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사업 포기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사업 포기하게 되면은 그 수분양자들이 이제 빨리 보증금 회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현장들도 이제 대체 시공자 좀 찾아가지고 계속 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저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자재값 인상,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금융 기반이 취약한 지역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인 겁니다. 예, 지금 보신 영상은 광주광역시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앞서 준공후 미분양이 이제 악성 미분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이 지방 상황을 보면 아예 준공도 못하든가 아니면 아예 뭐 맞습니다. 짓지도 못하거나 처음부터 맞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회사들의 이제 구조를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은행에 돈 빌릴 때 이제 담보대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예. 건설회사들이 이제 아파트나 뭐 여러 가지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자기 돈으로 짓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 5%, 10% 정도 하고 나머지는 PF 대출을 일으켜서 금융권에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분양이 잘 될 때는 땅 짓고 헤엄치기죠. 내 돈 10%만 내고 돈 빌려서 분양 사업 잘 되면 그대로 그게 수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렇죠. 2021년까지는 이 성공 방식이 성립이 됩니다. 2022년부터 달라지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모든 게 되는데 돈을 빌렸잖아요. 이자는 내야 됩니다. 은행들이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시장 어려워졌으니까 우리가 이자 좀 깎아줄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2배 정도 올랐는데요. PF 대출 이자는 2배 올랐는데 예. 이자는 계속 내고 있죠. 앞서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땅을 사서 브릿지론을 받고요. 사업이 들어가면 본 PF가 되는데 예. 땅은 은행에서 브릿지론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땅을 샀는데 사업을 하려니까 미분양이 날 것 같습니다. 못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예. 이게 부실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걸 못 버티게 된다면 결국에는 부실 채권이 되니까 도산까지 결국에는 갈 수 있는 거죠. 도산이 되면 그 돈은 금융권은 돈을 빌려줬는데 경제 전반에 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설, 4월 위기설이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뭐 미분양 해소라든가 PF 지원 등이 담긴 그 지원 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당장에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이게 대책이 될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대책, 뭔가 좀 그런 게 필요한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본 대책이 되려면 결국 시장에서 분양 물량들을 사줘야 되겠죠. 미분양도 사주고 분양도 잘 받아주고 사업이 잘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지금 금리도 여전히 고금리고요. 투자 심리는 얼어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한마디로 다 물에 빠져 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 하다가 갑자기 쓰나미가 와서 물에 빠졌는데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은 정부에 없는 거고요. 예. 빠져 죽지 않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힘드니까 최근에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나는 앞서서 이제 땅을 샀잖아요. 공사하지 못하는 그런 부실 사업장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LH나 리츠 간접 투자 전문 투자 회사를 동원해서 예. 그런 땅들을 사주겠다. 한 3조 원 정도 규모로 땅을 사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분양 문제가 되는데 특히 지방이 분양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합니다. 코퍼레이트 리스트럭션 리츠라고 하는데 예. 이 리츠를 통해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을 3,000호 정도 사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 해결이 되겠느냐? 물론 유동성 지원도 해주겠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네. 부양책을 계속 내고 있고. 네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맡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개입해서 오히려 또 상황이 계속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 이게 정부가 이제까지 힘겹게 막고 있었는데 이게 네네. 언젠가 터질 것이다. 이런 위기감 계속 있는 그게 거잖아요. 4월 위기설입니다. 이제 계속 총선 전에 누르고 있다가 총선 예.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과정에서 뭐 예. 여러 가지 대형 건설사들이 또 중견 건설사들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게 4월 위기설인데 예.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곤혹스럽죠. 그냥 내버려둬서 잘 돌아가면 가장 베스트인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집값이? 언제 내려갈지도 예. 모르겠고 예. 집값은 고사하고 집값 떨어지기 전에 이제 건설회사들이 이제 먼저 못 견디기 때문에 버티긴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버티게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사주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서서 미분양을 3,000호 사주는 동안에 미분양이 5,000호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2,000호가 더 늘어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미분양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시장에서 그 물량들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예. 시장에서 받아줄 만한 상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단계에는 예. 구조조정도 하겠으나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직접적인 지원책, 리츠라든지 LH가 아니라 뭐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면제 또는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줘서 과거에도 그런 게 나왔거든요.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그렇군요. 혜택들이 나왔는데 저는 결국에는 시장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내 건설 경기, 국내 상황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정부가 해법을 내놓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나라 밖 그 세계 경제 상황, 거시적인 상황이 조금 흐름이 좀 괜찮아진다면 뭐 금리라든가 이런 문제로 조금 돌파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금리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이제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은 칼자루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고요. 지금 미국 눈치만 보고 있는데 미국이 내려줘야 되는데 지금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6월 정도에 한번 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내리긴 내리겠죠. 미국이 아마 3차례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3차례 인하하면 한국은행은 3번 내릴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2%포인트 정도,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3차례 내리면 한국은행이 1번 정도 인하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한 번의 인하의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는 기대감에는 영향을 주겠죠. 야, 박수를 치고 금리 내리니까 앞으로 내려가겠다. 환호성을 치고 반등은 할 수 있으나 예. 근본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0.25%포인트 내려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가 달라졌을까? 결국에는 한 번의 반등은 가능하겠으나 추세 상승으로 이게 흐름 자체를 바꾸기에는 저는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 예. 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좀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사건건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